일본은행이 결국 움직였습니다. 오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했습니다. 일본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오늘은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엔화의 방향, 글로벌 자금 흐름,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어떤 파장을 줄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IM증권 박상현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이 진짜 제때 필요하신 이야기를 잘 전달될 수 있게 캐스팅을 너무 완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들이 정말 열심히 맞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앞에 코너 소개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BOJ 금리 인상 이 부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BOJ 기준금리 인상 예상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일단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단은 좀 덤덤하게 좀 받아들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실 주목이 되는 게 오늘 금리 인상 그 자체보다는 이제 BOJ 우에다 총재가 향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시그널을 맞아요. 줄까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시장의 관심사였는데 제가 뭐 요 방송 취소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좀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 엔달러 환율 자체가 오히려 올라가는 거로 봐서는 그렇게 매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좀 시장은 좀 안도에 대한 특히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환호하는 어떤 분위기가 조금 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작년 8월에 조금 저희가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일본이 금리 인하하면 뭐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것처럼 이제 공포감이 있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를 올렸지만 엔화가 사실은 좀 155엔 뭐 이 정도 유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 가능성 자체 물론 사실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지만 그 뭐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저희가 좀 의미를 좀 짚어본다라고 하면 일본 경제라는 게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30년 만에 이제 0.75까지 갔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마침내 일본 경제가 소위 말하는 디프레에서 벗어나 인프레로 이제 정상화 경제가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좀 표현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10월 일본의 소비자 물가도 한 3.0%니까 사실 우리나라보다도 사실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일본이 어느 순간에 디프레를 고민하다가 인프레가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인프레라는 부분 자체가 일본은 사실은 반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어떤 디프레 쪽에서 이제 벗어나는 어떤 신호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길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의미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싼 자금은 없다. 이제 그동안 이제 제로 자금, 그러니까 일본이 금리가 제로였기 때문에 소위 이제 그것 때문에 엔캐리 어떤 이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레버리지 투자가 있었지만 더 이상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려다가 투자하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흐름 자체는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체는 이제 자금 흐름 면에서 그동안 이제 일본계 자금들 자체가 주로 이제 해외에 이제 많이 나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국채 금리가 오늘 이제 2%를 넘어섰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일본계 자금이 굳이 해외로 나갈 필요 없이 일본의 국채를 사도 되는 이러한 시대가 사실은 온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이 채권 투자하는 어떤 글로벌 자금 입장에서 보면 일본의 어떤 그 국채 투자의 메리트 자체가 오히려 좀 커진 부분들이 아닌가. 아는 쪽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제 뭐 결국 디폴트가 안 나는 이상 지금 뭐 이 정도의 금리 수준, 특히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좀 투자에 대한 어떤 그 메리트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지 않아 어떤 자금 흐름 면에서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금이 그럼 일본 쪽으로 더 가게 되면 국내 증시가 받게 되는 영향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예, 뭐 이게 채권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확인은 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그러니까 외국계 자금이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서 뭐 일본으로 갔다라는 어떤 소문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국채 금리 자체도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본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 자체가 거의 이제 뭐 30년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갔으니까요. 뭐 이렇게 보면은 조금 과연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한테 투자할 건지 일본에 투자할 건지 이제 그런 고민거리가 좀 생겼다라는 부분. 채권 시장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데, 근데 최근에 외국인 자금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이후에 사실은 외국인 자금이 계속 다시 또 일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에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다카이치 총리의 이러한 재정 부양책에 그렇죠. 대한 어떤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가고 있어서 조금은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뭐 자금 흐름만 보게 되면 그렇게 탐탁치 않은 뭐 이러한 어떤 조금은 거로 불편한. 네, 네. 불편한 것으로 조금 평가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일본 금리 인상을 두고 우리가 덕보는 건 뭐가 없을까 환율 부분에 대한 게 참 고민이었었는데 엔화가 좀 강세로 가면은 원화도 따라 강세로 가는 흐름도 나타날 것 같으신가요? 예, 뭐 어느 정도는 따라가는 모습도 최근에는 조금 약간 이별 아닌 이별을 하는 듯한 그렇죠.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엔화가 뭐 현 레벨에서 좀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추정하는 네. 원달러는 좀 추정하는 모습이 좀 나올 텐데 오늘만 흐름만 보게 되면 물론 이제 미국장이 열리고 또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 아시아장 모습을 보게 되면 엔화가 오히려 조금 다시 상승하는 다시 제자리 걸음으로 맞아요. 갔고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원달러 환율도 이제 장중에는 한 뭐 2원 정도 떨어졌었는데 장 마감 이후에는 다시 좀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을 좀 봐서는 환율에서도 사실은 엔화 덕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근데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은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이 그렇게 타격이 많이 없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는 올라가도 엔화가 많이 안 올라갈 거니까 타격은 없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추세면 엔화도 올라가는 추세로 보십니까?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내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BOJ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네. 내년에도 최소한 뭐 그러니까 2026년까지 1%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분위기가 좀 보는 쪽에서 다른데 2027년까지 1.75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그러니까 100bp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 상황들이어서 그거는 내년에 이제 일본의 물가라든지 이러한 흐름을 조금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만약 내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정도의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네. 엔화는 당연히 좀 강세 쪽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뭐 일본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걸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분위기가 뭐 일본 이제 미 연준은 뭐 다시 또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연준을 제외하고 나서는 대부분 국가가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가 되거나 사실은 지금 인상 사이클로 좀 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사실은 긴축 기조 자체가 조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각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장기 국채가 오르고 있는 부분 자체는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채 금리가 최근에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뭐 채권 시장도 상당히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에도 사실은 부담을 좀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좀 최근에 1년에 이제 뭐 BOJ도 그렇고 어저께 뭐 ECB도 뭐 좀 약간은 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종료가 거의 됐듯한 어떤 분위기를 좀 풍기고 있는 부분 자체는 내년 초에 이 장기 금리 흐름에 있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그 예. 리스크가 좀 잠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제 이 일본 BOJ의 금리 인상 결국 마무리됐어요. 시장은 그렇게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일단락 된다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이제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12월에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한 이벤트도 좀 많았죠. 뭐 우리가 뭐 오라클 쇼크도 있었고, 맞아요. 뭐 브로드컴도 있었고, 뭐 BOJ뿐만 아니라 뭐 연준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러지만 좀 하나씩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 BOJ도 일단은 뭐 큰 고비는 사실은 또 하나 넘긴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시장이 조금 안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맞아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확인해 볼 부분은 물가 지표 간밤에 나왔던 CPI도 있죠. 미국으로 가봐야죠. 네. 물가 지표 일단 시장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긴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 보고서 보니까 마냥 웃을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경고등이 좀 느껴지던데. 이런 말씀드리면 전 미국이 이럴 줄은 이제 지표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나는 그러니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 사실 좀 발생합니다. 찜찜함을 처음 만나보신 거죠, 거의. 그렇죠. 예. 오늘 그 CPR 저도 어저께 밤에 이제 그거 깜짝 놀란 네. 상황들이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기사를 보다가 딱 눈에 띄는 제목이
스위스의 그 구멍 뚫린 치즈와 같다. CPI가 아, 네. 그러니까 구멍이 뻥뻥뻥 맞아요. 뚫리고 해서 그러니까 그 실제 그 보도 자료를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듬뿍 들려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여하튼 뭐 내용적이 어떻든 간에 일단 물가 자체가 꺾였다라는 부분 자체는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이렇게 뻥뻥 뚫린 상황에서 물가 뭐 헤드라인 지표마저도 만약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높은 물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시장은 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어서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제 11월 고용 보고서도 그렇고 이번 CPI도 그렇고 뭔가 시장에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제일 답답하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미국 경제가 깜깜이 미국 경제가 1개월 반 정도 지나는 이후에 우리가 이제 뭔가 지표를 받아보면서 미국 경제가 이 정도의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어떤 지표를 지금 던져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논란 자체는 조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건 이제 이번 CPI에서 뭐 지금 서비스 물가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이제 물가가 뭐 고점은 좀 친 것이 아닌가. 또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그 항목 중에 좀 문제가 되는 항목이 있긴 하지만 그 항목이 문제가 이거를 계속 갖고 간다면 4월까지는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는 어떤 네. 평가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가 받아보는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뭐 결국 미 정부가 내놓는 수치를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에 있어서는 좀 추가 금리 압력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은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뭐 금리 인하를 미뤄보기까지는 이번 지표로는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CPI 셧다운 여파가 이제 그렇다면 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숫자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12월 지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네. 데이터가 수치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 CPI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 이 소위 그 자가주거비라는 어떤 항목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좀 약간은 좀 마사지 비슷하게 네, 맞아요. 네, 좀 했다라는 거하고 또 이제 이게 셧다운이 끝나고 나서 이제 11월 중반부터 이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다 보니까 11월 중후반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가격이 싸진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갖고서는 이제 해서 조금 이제 논란거리가 있는데 여하튼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제 12월 데이터가 이제 정상적으로 수집이 되고 그것을 저희가 1월 달에 본다면 그때 가서도 물가가 그렇게 뭐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야라는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목소리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긍정적인 건 물가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가 떨어진 부분 자체가 여하튼 12월 이제 그 소비자 CPI에 이제 반영이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게 그 자가 주거비 아예 0으로 처리했었던 거잖아요. 그게 근데 다음 데이터가 잘 나오게 되면 오히려 물가 쇼크 부분 나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정을 내년 4월까지는 조정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정확한 거는 좀. 그 부분은 이어지겠네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 계속. 4월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약간은 좀 왜곡됐다는 표현을 보게 되면 조금 약간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좀 뭔가 데이터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좀 4월까지는 뭐 지금의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커졌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런 흐름에서 보면 오히려 연준, 트럼프 뭔가 금리 인하는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이런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예, 트럼프가 상당히 이제 명분을 얻은 거죠. 예, 제대로 얻었죠. 예, 물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상황에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해서 뭔가 좀 미리 받아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조금 받아본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맞아요. 앞부분의 물가 얘기를 자기가 다 죽여놨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이제 차기 연준도 이제 조만간 이제 선임을 할 거로 좀 예. 보고 있어서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고민스러운 게 사실 내년에 이제 연준이 얼마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고 당초는 뭐 시장에서 한두 번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5월 달에 정말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선호하는 금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 인하 폭 자체가 상당히 더 생각보다는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그분은 그래도 연준에서 지금 아직은 재직을 하고 있고 연준의 독립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중립금리하고 지금 괴리 자체가 한 1%포인트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기준점을 던져준 게 아닌가. 최대 1%까지는 금리 내릴 할 수 수도 있다. 있어. 라는 어떤 거로 받아들일 수 있어. 저희가 당초 뭐 시장이 생각했던 내년에 금리 인하 폭 자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트럼프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긴 했어요. 트럼프가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일부러?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게 정말 큰 그림이겠죠. 예, 큰 그림 진짜 너무- 큰 그림이라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은 잠깐 하기도 했었는데 요즘 이런 걸 보면은 셧다운을 이용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결국 내리는 그림까지 이렇게 좀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그림을 아주 크게 그려보시는데요. 네, 크죠. 네. 네. 뭐 연준 뭐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봤고 비트코인 부분도 좀 위원님 나오신 김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위험 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 자산이 아닐까 싶은 비트코인. 상황이긴 한데 뭐 1만 달러 하락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비트코인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지 지금 계속 버텨도 되는지 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을 얘기하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이게 뭐 펀더멘탈이 펀더가 없잖아요. 뭔가 받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조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하는 글쎄요 이제 반등하기 좀 제약 요인 자체가 몇 가지 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지금 뉴스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제 26일 날 이제 만기가 있는데 그게 규모 자체가 한 23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상당한 큰 규모에서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내년도 1월에 들어가서 MSCI 이제 조정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업체들 자체가 좀 제외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뭐 스트래티지 같은 업체가 좀 제외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좀 나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자체가 좀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 심리 자체를 계속해서 좀 악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달러 대체의 어떠한 지금 자산으로서 이제 비트코인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올해 들어와서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것들 있죠. 금, 은. 코스피. 예, 그거는 이제 국가인 부분들이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그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수익률 자체가 그쪽이 너무 좋으니까 또 내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자금들 자체가 굳이 지금 그 재미없는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은 금과 은의 어떤 수익률 또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면 그렇죠. 그쪽으로 자금이 사실은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비트코인이 뭐 얼마 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약간은 좀 당분간은 좀 변동성 자체가 크고 반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내년 들어가서 정말 뭐 연준 의장이 돼서 뭐 공격적인 어떤 그 금리 인하 스탠스라든지 스탠스를 한다든지 또 유동성이라든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어떤 연준 의장이 등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계기점이 맞아요. 좀 있어야 비트코인이 좀 반등의 어떤 실마리를 좀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소위 말하는 그 비트코인을 좀 푸시해주는 그 사람들의 코멘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확실히 다음에 연준 이사 중에 누군가가 자리를 잡는다면은 그리고 여기 강력한 멘트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라고 할지 그리고 금, 은, 뭐 구리까지 달려가는 이 원자재 랠리에서 비트코인도 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